첫 번째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M&A 트렌드라는 주제로 이철민 VIG 파트너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철민 대표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철민 대표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VIG 파트너스의 창업 멤버 중 한 명으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국내 대기업들의 M&A와 중장기 전략 수립 자문을 맡아오셨습니다. 이후에 국내 최초의 토종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에서 여러 성공적인 투자 사례들을 만들어내며 VIG 파트너스를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하신 분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VIG 파트너스 이철민 대표입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이제 쓰고 하면 잘 안 들으실 것 같아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넥타이를 거의 멜 일이 없는데 넥타이를 메고 오랜만에 출근을 했고요. 더불어 요즘 넥타이 대신에 아침에 이거를 이렇게 메고 나오면서 이게 새로운 코로나 시대의 넥타이가 아닌가 검정색을 일부러 매는데 마스크를.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뭐 상당히 많은 식사 약속들, 그나마 뭐 3명 4명 만나기로 돼 있던 것도 혹시나 해서 괜찮아질까 생각했던 약속들도 다 취소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황 보면서 마침 오늘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M&A라는 주제로 부탁을 해오셔서 저희도 저희 회사 내에서 좀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이게, 물론 이 포스트 코로나가 불과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M&A 시장의 변화를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저희 내부적으로 가졌고요.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면서, 물론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기 단계라서 이게 뭐 이대로 뭐 내년 내후년에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단 우리 초입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몇 가지 증상 또는 뭐 사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VIG 파트너스는 중소 중견기업, 특히 중견기업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바이아웃 펀드고요. 한국에만 투자를 하고 현재 한 9,500억 정도 펀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실 만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버거킹, 최근에 바디프렌드 뭐 이런 업체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시각이 좀 더 저희가 반영돼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M&A 시장을 좀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현재 우리가 잠깐만 겪고 있는 이 현실과 이 자본시장은 상당한 괴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나스닥도 뭐 12,000을 넘은 상태인데다가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 지금 미국에서 하루에 20만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또 우리나라도 이제 하루에 5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이 실물 경제 또는 현실의 상황과 이 주식시장에 너무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경제 성장률로 보나 아니면은 증시의 퍼포먼스로 보나 세계적으로도 뭐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안정적인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지금 여기에는 안 썼습니다만은 3분기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들의 이익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25%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물론 매출은 한 2.5% 정도 감소를 했지만,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이게 실물 경제가 과연 나빠진 건가 한국이?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보건 위기와 무관하게 경제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다시 좀 노멀라이즈가 이미 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요 3차 대유행이 4분기 경제에 어떻게, 또는 내년 1분기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저희가 경제인으로서 느끼고 있는 현실은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는 산업, 뭐 좋아지는 산업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경제 대위기로 간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사실 하고 있고, 이걸 전제로 해서 논의가 다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뭐 모르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정말 전대미문의 또 한 번의 위기가 올지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지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백신이 됐건 치료제가 됐건 충분한 대안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저희 경제 주체들이 지금 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주식시장 말씀도 드렸지만 지난 3월달, 4월달에 코로나 확산 초기에 급격하게 떨어졌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현재는 오히려
작년 수준으로 넘어서 있는 뭐 주가 지수가 올라갔다는 건 사실 실적 대비 그러니까 뭐 그게 퍼로 보던 EBO버 EBITDA로 보던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금 지난 12개월간 만들어내고 있는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 대비해서 회사의 주가가 더 높아져 있다는 상황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실제 이 차트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티플 그러니까 회사들의 뭐 퍼 멀티 PER 멀티플이 됐건 EBO버 EBITDA 멀티플이 됐건 이제 지난 3월달의 상황은 이미 넘어섰고 작년 수준도 대부분 다 넘어서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가치가 비싸진 거죠. 회사 상장된 회사. 그러니까 물론 어닝이 더 낮아졌으면 이게 의미가 별로 없을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기준으로만 보면 작년 대비해서 순이익이 지금 증가했기 때문에 그럼 순이익이 증가하는 와중에도 지금 이 멀티플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밸류에이션들이 다 올라가 있다는 거고 이게 굉장히 이 시장에 주는 임플리케이션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M&A 시장은 물론 M&A가 상장된 회사의 M&A도 많이 뭐 진행이 됩니다만 상당수의 M&A는 비상장 상태의 기업 또는 상장된 회사든 비상장된 회사든 사업 부분 일부를 이제 사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벤치마킹이 되는 첫 번째 흔히 얘기하는 컴프가 상장된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근데 뭐 상장된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실물 경제 또는 보건의 위기와 전혀 무관하게 오히려 그 작년 대비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M&A 시장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적으로 보면 뭐 긍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산업들이 있죠. 뭐 당연하지만 뭐 IT 게임, 인터넷, 온라인 쇼핑 뭐 굳이 카카오 게임즈나 온라인 쇼핑몰의 퍼포먼스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뭐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셀트리온의 어제 주가를 봐도 이게 이 바이오 헬스케어는 뭐 당분간 그냥 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각광을 받고 더 많은 투자금이 몰릴 거고 더 많은 기업들이 이쪽에 진출할 거라고 다들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식음료 쪽 뭐 이게 그 흔히 얘기하는 레스토랑이나 카페 비즈니스는 뭐 당연히 어렵겠지만 반대로 그냥 집에서 먹는 집밥이 늘어나면서 가정식, 간편식, HMR 뭐 이런 쪽 또는 음식 배달업 이런 관련된 비즈니스도 굉장히 이 상황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누가 봐도 이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항공은 뭐 더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자꾸만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상황을 보더라도 또는 뭐 제주항공 또는 뭐 이스타항공 또는 티웨이의 지금 상황을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백신이나 또는 뭐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업이 뭐 지난 몇 년간처럼 굉장히 호황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주가도 그걸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프라인 유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좀 반짝 3분기까지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4분기에 지금 상황이 좀 계속 이어지면 그게 백화점이 됐건 뭐 할인점이 됐건 온라인 쇼핑의 상당 부분의 고객을 뺏길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뭐 중공업 분야도 사실은 뭐 지금 공장을 짓고 뭐 캐펙스를 써가지고 무슨 기계 설비를 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거든요. 특히 산업 전반이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중공업 쪽은 특히 해외 플랜트, 해외 무슨 공장 이런 쪽은 뭐 현실적으로 산업이 확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워낙 안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뭐 전반적으로 경제는 아까 뭐 좀 정리해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특히 상장된 회사의 주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산업별로 뜯어보면 굉장히 차이가 난다. 뭐가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고 뭐가 사실 주목을 못 받고 오히려 좀 외면받고 있는 사업인지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가장 좀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유동성입니다. 그 첫 번째 유동성의 핵심은 사실은 과거와는 달리 그 흔히 얘기하는 재무적 투자자, FI라고 부르죠. 재무적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돈이 너무 많아요. 이 숫자는 아마 뭐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우셨을 텐데 저희가 그냥 이런저런 자료들을 집계해서 추정을 해본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연으로 보면 지난 한 2018년, 19년에 한 20조 원 정도가 국내에 투자하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이 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FI에 의해서. 그래서 제일 위에 그 약간 연한 파란색이 그러니까 그 흔히 얘기하는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고 특정
M&A에 투자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 펀드들의 규모가 2018년도에 한 10조 그리고 작년에 한 9조 정도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약간 진한 검정색처럼 보이는 진한 파란색이 한 7조 9조 정도 되는 게 이제 바이아웃 펀드들, 국내에 등록한 바이아웃 펀드들의 이제 펀드 그해 펀딩한 규모거든요. 그리고 제 밑에가 좀 작긴 하지만 펜에이시아 펀드나 글로벌 펀드, 특히 이제 펜에이시아 펀드들도 아까 아시아 펀드를 만드니까 아시아 펀드를 만들 때 5조짜리, 6조짜리 만들 때 한국 포션을 이제 추정을 해보면 그해 보면 한 3조에서 한 1조 정도까지도 한국이 한 5분의 1 정도 투자한다는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돼서 한 20조 정도가 지금 쌓여 있는 거거든요. 뭐 굳이 뭐 우리 사모펀드를 잘 모르시더라도 뭐 MBK, 한앤컴퍼니, 어피니티, 뭐 모건 스탠리, 뭐 KK, 칼라이, TPG 뭐 그런 대형 펀드들도 적어도 5조, 6조에서 뭐 10조까지를 펀드레이징을 지난 몇 년간 해왔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뭐 앵커, IMM, 뭐 저희 VIG, 뭐 유니슨, 뭐 JK, 스틱, 스카이레이크 이런 펀드들도 적어도 2조에서 5천억에서 2조 사이 펀드를 매년 이렇게 한두 개의 펀드들이 펀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갖고 있는 자금의 드라이 파우더는 이거에 누적이 되겠죠. 이제 소진된 거에서 빼면 그러니까 몇십조 원이 지금 시장에 FI들은. 근데 이 FI들은 보통의 경우 4년에서 5년 정도의 투자 기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자금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은 M&A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만 거꾸로 이런 사모펀드 같은 FI들은 재무적 투자자들은 지금 이 시점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그게 상당히 왜곡이 돼 있는 상황.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게 FI들만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개인들도 돈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이 개인 자금들이거든요. 뭐 물론 뭐 주택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으로의 투자금이 확 지금 더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인 게 제일 첫 번째 전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저렇게 경제 성장률이 계속 성장을 해오고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그 흔히 얘기하는 어플루언트한 시니어 그러니까 저희 한 경제 성장의 약간 과실을 굉장히 누렸던 1970,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생들이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60대가 되고 계신데 그분들이 자산이 충분해요. 그리고 먹고 살만 하시고 뭐 아파트는 다 있고 그리고 남은 돈을 과거에는 집 한 채 있으면 2개 사고 3개 사고 했는데 그 돈이 이제 부동산을 못 가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주식을 생각을 안 했었죠. 그게 과거에는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 이제는 좋은 경험이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주식시장이 뭐 뻔했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그분들이 시장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고 자본시장에 대해서 눈을 뜨시고 그리고 뭐 우리 증권사들이 열심히 랩 어카운트를 만드시고 PB 서비스를 하시고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자금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기 자본시장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IPO 상황이 됐을 때 이런 회사들이 IPO에 들어가면 무조건 먹는다 뭐 이런 일종의 뭐 신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뭐 올해만 해도 저 SK 바이오팜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카오 게임스, 빅히트고 최근에 교촌,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저 프랜차이즈 업종이 직상장을 한 건데 이런데 공모자금이 몰리면 개인들 공모자금이 물론 기관들도 몰렸지만 개인들 공모자금이 몰리면서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줬고 실제 뭐 이들 대부분이 최소한 따상이든 최소한 한 번은 따는 하는 그래서 사가지고 2배는 무조건 먹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줄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하면 기업들이 어떤 산업을 영위하고 있냐에 따라서 재무적 상황이 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해서 FI들은 자금이 너무 풍부하고 거기에 개인들까지 자본시장에 뛰어들어서 주식시장에 이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M&A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이런 와중에 무슨 M&A가 되겠어라고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실제 올해 지금 저 빨간색 친 것들이 올해 클로징된 M&A들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은 딜들이 잘 클로징이 됐습니다. 조단위 딜 예를 들면은 KCFT 같은 거 SKC가 인수를 했는데 그 1조 2천억짜리였고요. 그다음에 대성산업가스를 맥커리 펀드에서 인수했는데 거기도 뭐 한 2조 5천억짜리 딜이었고 물론 이것들은 대부분 이제 작년에 거의 대부분 딜이
체결이 되고 이제 클로징이 오래된 거라고 코로나 영향은 별로 없었다고 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보시면 KKR이 ESG를 샀다거나 뭐 코엔텍을 뭐 IS 동호회에서 인수했다든가 프루덴셜 생명이 인수됐다든가 뭐 두산 솔루스 스카이레이크가 사고 뭐 한행컴퍼니가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을 사고 이런 딜들은 사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클로징이 된 딜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생각보다 물론 저희 1분기 때는 M&A들의 클로징이 1분기 시작해서 끝난 것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언서테티가 높아가지고 사실 그게 FI가 됐건 SI가 됐건 사실 M&A 딜을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웠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산업별로 이 그 명암이 좀 갈리면서 클로징 될 딜은 잘 되고 있다. 물론 아마 전체적으로 클로징된 저희 M&A 금액 총액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M&A 시장이 나쁘진 않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상황이 나쁘지도 않고 기업의 실적도 산업에 따라서는 괜찮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유동성은 풍부하고 뭐 돈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상황이 실제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뭐 오늘의 핵심 내용인 4가지 트렌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상황을 또 봤을 때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산업의 상황이나 또는 인수자나 또는 매도자의 상황에 따라서 작년 대비 또는 재작년 대비해서 큰 딜의 그러니까 빅딜, 그러니까 1조 단위 이상의 딜은 좀 줄어들 것 같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조 이상 딜을 특히나 뭐 파는 쪽이나 사는 쪽이나 이렇게 섣불리 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조금은 줄어들 것 같다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산업에 따라서는 M&A 딜이 잘 안 되거나 중단되거나 연기되거나 할 것 같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아시아나겠죠. 뭐 아시아나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스타항공도 마찬가지고 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의 특성상 지금 뭐 딜이 클로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KDB 생명도 그런 의미에서 좀 안 됐고 로젠택배도 사실 클로징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인성데이터 뭐 그 우리 레스트마일 물류하는 회사 거기도 결국 클로징이 안 돼서 네이버로부터 마이너리티 투자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뚜레쥬르도 결국 잘 안 되고 있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악사 손보도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생각보다는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딜들이 있다. 산업의 특성이 가장 크고 인수자들이 이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각에 따라서 좀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 트렌드는 당분간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도 이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대형 M&A 수는 좀 줄고 또 실제 M&A 시장에 나왔다가 클로징이 안 되는 딜의 수도 늘 거다라는 게 첫 번째 트렌드고요. 두 번째는 그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재벌들이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 매물을 내놓고 있거든요. 뭐 대한항공 대표적인 사례고 두산 뭐 굉장히 큰 사례고요. AJ도 지금 뭐 이거저거 팔고 계시고요. 그런 그룹들에 나오는 구조조정 매물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FI들, PE들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E들한테는 이렇게 대기업의 구조조정 매물을 인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 한행컴퍼니가 대한항공의 기내식 사업을 인수한 거. 저거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시클리컬한 인더스트리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될 수도 있겠죠. 5년 후에는. 그다음에 스카이레이크가 두산 솔루스, 그다음에 소시오스피하고 L2C가 같이 두산 모트로, 두산 지금 그룹이 뭐 공작기 아니라 그 두산 인프라코어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여러 개를 매각을 해왔는데 저 두 개도 PE가 지금 인수를 한 상황이고요. 한행컴퍼니가 또 그 SK의 그 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인수한 것도 대표적인 구조조정 매물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 AJ가 갖고 있는 셀카라는 비즈니스를 인수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기업의 구조조정 매물의 상당수가 물론 인프라코어처럼 전략적 시너지가 명확하고 돈도 있고 산업은행이 이렇게 지원해주는 현대중공업 같은 비더가 있지 않는 한 이 지금의 다운턴에서 자금을 갖고 좀 4, 5년을 바라보고 투자할 때는 FI들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FI들이 특히 사모펀드들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트렌드는 매물이 좀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라면 좀 선호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사는 쪽도 자기가 SI라면 자기도 캐시플로우가 좀 되게 안정적이면 M&A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맥커리가 대성 산업가스 뭐 인수한 거 당연하지만 뭐 가스 산업이야 뭐 이게
저게 개인 그러니까 가정용이든 기업용이든 가스 산업이 갑자기 뭐 가스 수요가 줄거나 이러지는 않을 테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맥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펀드이기 때문에 그 타겟 수익률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낮다 보니까 충분히 인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기반으로 그런 딜을 한 거고 넷마블 같이 뭐 잘 되는 회사 돈 많이 버는 게임 회사 좋으니까 사실은 코웨이도 사실 깔고 가는 이 렌탈 계약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기반으로 해서 인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EMC 같은 경우도 폐기물 처리 업체거든요. SK 건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뭐 폐기물 처리가 늘면 늘지 줄 가능성은 없어서 매각한 우리 어퍼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딜을 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골프장 여기 나와 계신데 매각하신 회사가 나와 계신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골프장 캐시플로우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이제 퍼블릭 골프장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20%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제조 뭐 한 5% 하면 잘한다고 하는데 이 3, 4년 전만 해도 골프장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뭐 그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이제 뭐 퍼블릭 골프장의 이제 수익 모델이 딱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퍼블릭 골프장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어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기반으로 거래가 잘 됐고 할리스 커피도 물론 이제 식음료 매장이기 때문에 영향은 받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맹점 기반 비즈니스라서 전체 무슨 커피숍이 다 문 닫더라도 이 본사에선 큰 그 임팩트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KG 그룹이 이제 인수를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는 쪽이나 파는 쪽이나 어쨌든 본인들이 캐시가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캐시가 나올 것 같다 하면 M&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게 또 다른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좀 특이한 건데 원래 이제 사모펀드들의 상당수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름을 그 언급했던 사모펀드들은 대부분 바이아웃을 하는 해외든 국내든 해서 바이아웃이라 하면 경영권 지분을 사서 회사를 3년에서 5년, 6년 이렇게 잘 키워서 매각하는 게 주요 업이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이분들이 드라이 파우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쌓여야 되는 돈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 안 했던 딜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파입이라고 해서 이제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회사에 마이너리티 지분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칼라일이나 IMM이 뭐 KB 금융지주에 투자를 했다거나 어피니티랑 베어링이 얼마 전에 신한 금융지주에 투자한 거 이런 것들은 저 이름들 그러니까 칼라일, IMM, 어피니티, 베어링을 생각해 보면 저 정도 물론 뭐 투자 금액이 큽니다. 뭐 조단위 투자를 하신 건데 그래도 그렇지 저 투자는 이들이 원래 잘 하시던 특히 최근에 뭐 과거에는 펀드를 성장 과정에서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잘 안 했던 투자인데 이런 투자를 하시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투자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프리-IPO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앵커 같은 경우 물론 앵커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리티 투자도 뭐 많이 하셨지만 카카오 M에도 투자하셨고 최근에 카카오 뱅크에도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됐고 TPG도 카카오 모빌리티에 마이너리티 투자를 하셨는데 이번에 또 카카오 뱅크에도 마이너리티 투자를 하고 원래는 이제 글로벌리는 바이아웃 펀드죠. 근데 물론 TPG 안에도 TPG 그로스라고 해서 이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긴 한데 요 투자는 사실 그 그로스가 아니라 TPG 메인 펀드에서 투자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JTBC 스튜디오에 뭐 엄청나게 많은 펀드들이 지금 아마 비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리브 영에도 지금 여러 개의 PE들이 아마 비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를 해야 되는 자금은 쌓여 있는데 원래 컨벤셔널이 자기들이 전략에 맞춰서 해야 되는 바이아웃들이 좀 적어요. 아까 말씀드린 좀 적다 안 되거나 적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마이너리티 투자 또는 뭐 이런 파이프 투자 또는 프리 IPO 투자권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이즈도 괜찮고 그 타겟 회사가 괜찮은 거예요. 또는 딜 구조가 괜찮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런 큰 PE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투자를 검토하고 실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이게 과거와 좀 많이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딱 맞았네요. 그래서 제가 이 전체 상황을 딱 그냥 정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딱 세 문장을 했는데 첫 번째 시장의 매물은 여전히 계속 있습니다. 아까 뭐 중단되거나 뭐 안 되거나 뭐 연장되거나 하는 딜들이 보이는 것처럼 그게 바이아웃이든 또는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뭐 충분히 시장에 현재 매물은 있는 상태인데 그 매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안 좋거나 비싸거나. 비싼 이유? 퍼블릭 마켓에 지금 주가가 저렇게 나랑 우리 회사랑 비슷한 회사의 컴프가 뭐 예를 들면 퍼 30배 거래되는데 나는 왜 10배 팔라는 거야? 이게 이제 이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갭을 투자자들 그게
뭐 재벌이든 개인이든 아니면 저희 같은 사모펀드든 볼 때 비싼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딜이 늦어지거나 안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시장의 매물은 있는데 또는 많은데 이거는 안 좋거나 비싸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 얘기는 안 사거나 비싸게 사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현금이 왕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도 현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FI처럼 어쨌든 현금이 있잖아요. FI 자기 돈은 아니지만 쏠 돈이 있는 거잖아요. SI도 자기가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투자를 할 수 있지. 지금 남의 돈 빌려서 지금 아무리 이자를 낮다 그래가지고 지금 돈을 부채를 일으켜서 뭐 M&A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또 거꾸로 타겟 회사도 이게 안정적으로 캐시가 나오는 회사인지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거죠. 또는 안정적으로 캐시가 안 나오면 최소한 이게 상장에 가서 대박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섹터에 있냐. 흔히 얘기하는 게임, 인터넷, BBIG 있네. BBIG냐. 뭐 이런 고민이 항상 있는 거죠. 그게 지금 M&A를 좀 약간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컨벤셔널한 투자가 아니라 언컨벤셔널 또는 넌 컨벤셔널한 투자들을 하고 있다. 특히 FI들이. 이거는 지금은 잠시 이런 모드로 1, 2년은 가야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딜들이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당분간은 이 코로나가 다 사라지고 다시 산업의 이 지형이 재편되는 일이 끝나면 그러면 뭐 다시 이제 노멀로 돌아오겠지만 앞으로는 당분간 세 가지 정도의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을 받아도 되나? 아니면 질문 있으신가요? 그걸 잘 몰라서. 질문 있으시면 네. 뒤에. 네. M&A 정확하게는 M&A를 잘해야 된다는 거겠죠. 예. 지금 잘하지 않으면 거꾸로 생각하면 비싸게 산다는 거잖아요. 돈이 있어서 비싸게 샀는데 나중에 이 산업 트렌드에 맞지 않는 데를 비싸게 사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원래 전략하고 다른 투자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이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쏴야 되니까 쐈는데 2년 후에 3년 후에 원래 투자 전략과 다른 걸 했다가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건 되게 설명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지금 질문 혹시 이게 방송에 녹화가 될 때 저 소리가 들어간지 어쨌든 FI들 입장에서는 돈이 쌓여 있는데 안 쏘면 나중에 펀딩도 안 되고 뭐 결국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잘해야 된다. 그 잘은 근데 다 다르다는 거죠. FI들별로 다 다르고 전략도 다르고 뭐 투자 규모도 다르고 보시는 섹터도 달라서 근데 다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약간 전체적인 뭐 사실 올해 MBK도 올해 딜이 없거든요. 저희도 뭐 딜을 하긴 했지만 작년부터 했던 딜을 클로징한 거지 올해 리뷰한 딜을 올해 클로징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저렇게 프리 IPO들이 나와서 이렇게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면 다들 좀 되게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계신 게 아닌가 FI들이. 왜냐하면 내년 원래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실 내년 초가 되면 그 백신이 됐건 치료자가 됐건 뭔가 이 방향이 좀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 뭐 세컨이든 서드 웨이브가 올 것도 알았지만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 게임 체인저가 나와서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면 내년에는 오히려 M&A가 활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올해 좀 쉬었으니까. 네. 네, 예, 말씀하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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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아웃 시장 혹은 PE가 들어가가지고서는 뭔가 새로운 opportunistic한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가지고 1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바이아웃 펀드들이 고민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그 그로스 캐피탈 또는 벤처 캐피탈 그로스 캐피탈들이 이제 커지시면서 이제 옛날에는 뭐 5억, 10억, 15억, 20억 하시던 투자들이 지금 뭐 100억, 200억, 300억대 투자가 늘어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뭐 시리즈 A, B, C 뭐 프리 IPO 가면서 이게 밸류에이션이 PE들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PE들이 과거에 어떤 그러니까 잘 커온 회사들을 평가했던 밸류에이션 방식. 예를 들면 이 회사는 뭐 지금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매출이 나서 에비타가 있으니까 에비타의 뭐 10배, 12배, 빨리 성장하면 12배, 뭐 성장 안 하면 7배, 뭐 이런 게 한 10년 전에 그런 멘탈리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M&A를 해왔는데 이게 그거 가기 전에 이미 시리즈 C의 프리 IPO에서 회사의 매출이 500억인데 밸류에이션이 2천억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미 그 밸류에이션 갭이 너무 커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 원래는 지금 아파트랑 비슷한 거죠. 원래는 그러면 뭐 가격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살 사람이 없으면. 그런데 IPO 시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린 것처럼 IPO 가면 이 IPO 가면 5천억 받는데 내가 뭐하러 저 PE들은 3년에서 5년 동안 캐시플로우를 쌓아가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캐시플로우가 없거나 작은 회사 샀다가 매각할 때 멀티플이 떨어지면 나는 뭐 멀티플을 에비타 40배 주고 샀는데 그때는 우리는 잘 키워놔서 멀티플이 15배, 20배로 줄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런 PE들한테 뭐하러 파냐? IPO 나가서 그냥 IPO 가면 지금 뭐 아까 보셨겠지만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가지고 너무 잘 되는데 우리 회사가 좋다는 전제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저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지겠다. 이제 그로스 캐피탈도 크고 벤처도 커지면서 이분들이 한 300억, 500억까지는 투자를 해주시고 그 회사가 잘 커서 한 2천억, 3천억짜리 되면 저희 같은 이제 중견 미드마켓을 보는 바이아웃들이 이렇게 사가지고 실제로 그런 게 있었죠. 바디 프렌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 많은 그로스 캐피탈을 키워주신 거를 잘 컸는데 이제 유동성이 더 필요하니까 저희가 거기다 신주를 넣어서 사고 이런 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단계에서 바로 IPO를 가는 그림으로 되고 저희가 살 수가 없는 밸류에이션이 돼 있어요. 매출이 10배 정도. 뭐 요즘은 뭐 GMB 멀티플, 뭐 예를 들면 세일즈 멀티플 이런 숫자가 다시 제가 기억하는 2000년도 전후에 닷컴 붐 때랑 비슷한 숫자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저희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불러서 PDR에 대한 리포트를 1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이 PDR이 뭐냐 드림 레이쇼 그래서 이걸 알고는 있어야겠더라고. 그래서 답은 단기적으로는 그 선순환을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걸 저희 같은 중견 PE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회사를 어떻게 바라보냐. 예를 들면 W 컨셉 IM 잘 키워오셨는데 에비타는 없고 매출은 잘 성장했어.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팔리는지 그것도 저희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막 그런 사례들이 만들어지면 PE들도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티몬 이런 것들은 또 PE가 투자했는데 성장은 잘했는데 아직 엑시트 안 되니까 이 사례를 보면서 과연 어느 시점에 어떤 밸류에이션에 들어가고 어떤 섹터에 들어가야 이 PE도 바이아웃을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구나가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고민이 시작됐고요. 앞으로 한 3, 4년 내로 저희도 예를 들면 저희 다음번 펀드 펀드레이징 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펀드 안에 녹여낼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다만 지금은 이 격차가 너무 크다.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이제 기존의 역할들이 이제 바이아웃은 뭐 한 회사를 사는 것도 있지만 네. 뭐 지금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한 결합이라든지 캐시플로우를 붙여주지만은 멀티플은 여기서 나온다라든지 뭔가 볼트온 컨셉으로 보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성공한 딜 엑시트를 보면 뭐 EMC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요. 저희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볼트온에서는 멀티플이 좀 덜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볼트온을 한다는 얘기는 벤처 캐피탈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저희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회사와 시너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저희는 이걸 SI적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회사가 에비타 10배냐 뭐 퍼의 20배냐 산 이건 중요하지 않아지고요. 거꾸로 이거 샀을 때 전략적 시너지가 돼서 우리 이거 매각할 때 멀티플 높아질 수 있으면 당연히 하죠. 뭐 저희가 대표적으로 저희야말로 볼트온을 열심히 했던 회사인데 볼트온을 할 때는 그런 그 멀티플 또는 뭐 회사의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캐시플로우가 좀 덜 중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그것도 중견기업은 그게 가능한데요. 저희가 투자 중. 대기업들은 막 조단위 투자를 했는데 조단위에서
뭐 500억짜리 1000억짜리 인수하는 건 사실 크게 이렇게 멀티플이나 또는 회사의 재무 상태에 큰 도움이 안 돼서 의외로 그 대기업 큰 기업 뭐 5천억 이상에서 1조 넘어가는 기업들을 투자한 라지캡 펀드들은 볼트온에 그 신경을 별로 안 쓰시거든요. 하려면 볼트온은 말 그대로 진짜 경쟁자 2위 업체 사가지고 크게 합병하는 거지 스타트업이나 내지는 그로캐피탈이 투자하는 회사들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 볼트온으로서의 타겟은 당연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어쨌든 간에 제가 보면 밸류에이션 격차가 있어요. 아무리 이 회사가 전략적으로 핏이 있어도 지금 그로스 캐피탈들이 1000억 밸류에이션 해놓은 회사를 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기서 그냥 끊고 혹시 질문 주시면 끝나고 밖에서 제가 좀 남아 있을 테니까 이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